초대정 내신 대비 유자소전 들어갑니다. 자, 유자소전은 제목의 의미부터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네, 제목의 의미가 유자라는 인물의 작은 이야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이라는 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 박시전, 심청전 이런 것처럼 어떤 인물에 관한 인물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 유자라고 하는 인물의 일대기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자는요, 본래 유재필이라고 하는 작가의 친구이자 실존했던 인물, 그래서 실명으로 쓴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자, 맹자 하듯이 유자라고 불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인물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인물인데요. 우선 주제는 유자라는 친구의 훌륭한 인품에 대한 거고요. 이 친구는 굉장히 강강약약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일 두드러지는 유자의 성격은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자가 강자들을 풍자하고 그 다음에 웃음을 유발하고 또는 또 이렇게 여유와 재치가 느껴지는 태도, 그리고 실명을 주인공으로 했던 사실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방언이 그대로 나와서 형토적인 정서가 두드러지고 유자라는 인물의 비속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풍자와 비판의 효과가 아주 큽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의 뜻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될 거예요. 지역 방언이긴 하지만 문맥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바친 예사 허룹숭이는 아니었다. 즉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어딘가 특별한 데가 있는 사람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다. 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나머지는 서울에 와서 살았다.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숫기로 또래에서 별종 맞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서 비색한 가운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감에 따라 소년 시절에는 장이 숙성하였고 청년 시절에는 노련하였고 장년에 들어서는 속절없이 노성하였으니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유재필에 대한 간단한 양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타고난 성격은 총기와 숫기가 있었고요. 숫기는 지금으로 치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잘 이야기하고 어려움 없이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한 평가는 가장 정리되어 있는 평가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이 좋지 못했지만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계, 일학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요. 숨길 수 없는 사람, 숨겨지지 않고 그 훌륭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낭중지추 이런 표현, 주머니 속에 쏜 것처럼 탁 튀어나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두드러진다, 백미 이런 표현 쓰기도 합니다.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있고 침착했으며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은 바와 함께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였다. 매우 직접적으로 인물에 대해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의 물걸레처럼 비유죠.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즉 장마의 물걸레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장마의 물걸레 쳐다보듯이 하고, 왜냐면 마른 걸레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장마라면.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처럼 쳐다보고, 분수 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채 으스대는 자를 보면 삼국지에서 조조망하기를 기다리듯이 미워하였다.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망해라 망해라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대해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수치게 말하여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하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자, 옳다 그르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말만한 딸을 서울에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삿돈을 놓는 매몰스러운 구두쇠 보듯이 을의 가르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 터였다. 네, 스스로 의견을 밝히는데 주저함이 없었고요. 그런 의견을 밝혀야 하는 자리임에도 왠지 모르게 그렇게 옳고 그름을 말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자, 말만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삿돈을 놓는, 이게 무슨 뜻이냐?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자, 여기 나이 찬 딸을 시집 보내며 생긴 경제적 이득을 미천으로, 이런 표현 나오죠. 쉽게 말해서 딸아이를 시집 보내면서 생긴 돈으로, 그러니까 딸을 팔았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렇게 딸을 팔아 생긴 돈으로 이삿돈을 놓는 사람, 돈 욕심만 가득한 사람인 거죠. 딸이 시집 가는 걸 뭐 슬퍼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이러기에 앞서서 일단 돈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멀리 가르침을 뱉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일단 유자라는 인물이 어떤 줏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그 주견과 줏대를 잘 펼치는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일화고요. 그의 됨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채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고 체질은 묵중한 사내였다. 또한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특립독행의 돌출이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연후에 즐거움을 누린다 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자, 요 옛 말을, 옛 구절을 빌려서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자, 화자가 서술자가 전화하면 이간감, 즉 이시, 난 유가여, 그가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는 첫마디였다.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잃은 말이었다. 그는 유자였다. 친구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자는 어렸을 때 특유의 입담과 붙임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립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하기까지 하는 어느 정치인,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 되기까지 하는 어느 정치인 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점술인 행세를 하면서 군 생활을 편하게 하는 좀 재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제대한 뒤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에서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된 유자는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안에 황금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안이 굽게 여깁니다. 그러다 결국은 구름 노선 상무로 좌천되는데, 좌천은요, 관직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는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는 분명한 사리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말썽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 자, 노선 상무는요, 회사 내의 차량의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그런 직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로 유저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회사에 소속이 돼 있는 운전수들이 교통사고를 내면 그 피해자 측에 찾아가서 뭔가 사과도 하고 위로도 전하고 사건을 수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인 운전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고 해서 팔을 들이굽는다는 식의 적당죄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수 비탄진 산꼭대기에 더댕이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히 쇠빵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죠.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에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운전수가 가해자라 하더라도 일단 그의 삶에 사는 삶을 보면 괴로운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덥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호랑이와 단칸 새방에 살고 있거나 옆에 내가 집을 나가버려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서 한심해서 들여다보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비정규직 운전수들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서, 즉 업무 추진비조차도 이 스페어 운전수 사고에는 지급되지 않아요.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유자의 따뜻한 마음씨를 알게 하는 일화입니다. 식구가 단촐하면 쌀을 한 말 팔아주고, 자, 쌀은요, 옛날에 사다라는 단어를 곡시계 같은 경우는 팔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쌀을 한 말 사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 2포대를 사주고, 연탄을 100장씩 들여놓아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엿들 수 있는 한계였다.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100장을 지게져 올려서 비에 안 젖게 쌓아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했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 나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반찬 가게에서 집어든 것은 맨날 얼간하여 엮어놓은 새끼 굴비 두rum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자, 유자가 대천 사람이죠. 그런 데까지 드티었던 것이다.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 굴비 두rum을 개 안 닿게 고양이 안 닿게 야무지게 내달아 주면서 부엌에 겨우 지랑밖에 없으니, 자, 간장입니다. 밥이고 수제비고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탄불에 구워 자시든가 밥솥에 쪄 자시든가 하면은 생긴 건 오죽잖아도 노인입니다. 노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볼만 할 거요. 쌀이나 연탄을 들여줄 때는 회사에서 그렇게 의뢰 돌봐주는 것이겠거니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유자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한다. 그가 노선상무로 나간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하기에 바빴다. 자, 여기 판소리 사설의 서술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소설이 현대 소설인데도 서술자가 전면에 나서서 독자들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은 판소리 사설의 어투를 쓰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편집자적 논평이 중간중간 많이 나오고요. 문장의 길이가 꽤 길어서 만연체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짝을 짓는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사망자가 난 사고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운전수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려서 분풀이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 망강불락하던 차에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 유자죠. 대개는 옳거니 때맞춰 잘 만났다 하고 떼거리로 달려들어 덮어놓고 멱살을 잡으며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게 예사였다. 나중에는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했노라 사과하고 일을 처리하는데도 싹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위인일수록 처음에는 흥분을 가누지 못하고 사납게 부르대고 날뛰는 편이었다. 자, 여기부터는 유자의 혼잣말이에요. 유자가 그 피해자들 가족에게 험한 꼴을 당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너는 자기죠. 흥부는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다지만 너는 뭐냐, 뭐여. 못 사는 운전수를 동료라고 둔값에 매품이나 팔며 살 거라 그거요? 너야말로 군사정변 나서 구정권의 거물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도 볼탱이한테 안 주워박히고 네 발로 걸어 나온 물건인데 말이요. 자, 과거의 사건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름 대단한 인물인데 너 여기 지금 왜 이러고 있니? 그런데 이제 와서 남의 영안실이나 찌우거리면서 장사미사한 티. 평범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농자 소리 듣는 것도 과만해서 주먹질에 자빠지고 발길질에 엎어지고 하니 네가 그러고 댕긴다면 상무 전무가 아까 신기값을 물어준대. 사장 회장이 떨어져서 달 밟힌 단추값을 보태준대. 4대부 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더러 인양 남의 아랫도리만 돌며 살라고 가르쳐셨냐. 동경유학 출신의 아버지가 동네 북으로 매나 맞고 살라고 널 낳아놓으셨냐. 너도 처자가 있는 몸이 이게 뭘 아네 뭐여. 네 신세도 참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봉변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떼어놓고 바라보며 그런 허희탄식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죠. 세상사랑 대저 궁죽통이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나운 일은 그저 예방이 제일이었다.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쪽의 예봉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실천하였다. 일단 사망자의 빈소가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빈소의 형식이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살피지도 않았고 우선 고인의 영정에 절부터 재래식으로 하고 꿇어앉아 손수건으로 눈좌위를 눌러가며 눈시울을 훔치고 눈물 같은 건 비출 생각도 않던 눈도 거듭 귀찮게 하면 진짜로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가 쉬웠다. 그렇게 흉물을 떨며 눌러있으면 상가의 친인척 중에 나이살 된 사람이 다가와 어깨를 다정하게 흔들며 달래기도 했다. 일은 어차피 당한 일인데 애통이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리 가서 술이나 한잔 하라는 것이었다. 에이, 죽일 놈들 암만 운전질에 처먹고 사는 막된 것들이라도 그렇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겨. 죽일 놈들 천연스럽게 운전수를 나무라며 두툼하게 장만해 간 부의를 하고 물러나면 어깨를 흔들며 달래던 사람이 술상으로 안내하고 대개는 그 사람이 마주 앉아 술을 권하는 것이었다. 서로 잔을 건네고 담배풀을 나누고 하며 서너 순배쯤 하고 나면 궁금한 쪽은 그쪽이라. 실례입니다만 망이 나고 어떻게 되시는지. 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와서 진지하게 슬퍼하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에 뒤늦게 일단 누군지 물어보게 되죠. 하고 신분을 먼저 물어요. 그럼 그제야 고쳐 앉으면서 정중하게 명함을 내밉니다. 이왕에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권하거니 잣거니 해온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술상을 걷어차며 대거리를 하려 든다면 이미 경위가 아닌 거였다. 비록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를 놓친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는 말에 가만두지 않을 작정으로 눈을 훅 뜨며 다가오는 이가 있으면 중간에 서서 볼송사나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책임의식이 들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므로 빈소에서 물리적인 대우를 면치 못했던 것은 노선 상무 초기 얼마 동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빈소를 드나들다 보면 망자의 가족 가운데 담이 들거나 풍기가 있어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노인이 많았다. 그런 사람을 보아주려고 침 놓는 법을 배웠다. 그는 돌팔이 침쟁이였지만 침통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장지를 따라다니다 보면 못자리가 좋으니 나쁘니 하며 상제나 친척들 간에 불퉁거리고 좌향이 오르니 그르니 하고 공원묘지 산역들과 불화해서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지 못하는 집도 많았다. 그럴 때 쓰려고 책을 구해서 풍수지리를 배우고 쇠를 장만해 좌향을 정해주기도 했다. 훈련병 시절 쓰였던 입담도 한몫 거들었다. 풍수를 배우는 과정에 지하의 수막에 대한 이치도 배워둘 필요가 있었다. 상도동 성당인지 노량진 성당인지 버드나무 가지로 수맥을 짚는 데의 권위인 신부님을 찾아가 수맥을 배우고 그러는 동안에 천주교의 입문에 세례를 받기도 했다. 그러고 보면 그의 총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부리는 꾀가 있었다. 총수는 유자의 능력을 높이 사서 과장으로 올려주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승진은 불허하였다. 유자는 10년이 가도 과장이었다. 그가 자리를 옮기면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만한 능력을 보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총수는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유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성심껏 돕고 병이 들어 쇠약해져도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병을 이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만다. 나는 그를 기리면서 이 전을 짓는다. 이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네, 학습활동에 나오는 내용들을 꼭 암기하시고요.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쓸 수 있게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상의 뜻. 이 부분은 선지로 한 줄 한 줄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병폐인 물질 만능주의와 몰인정한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의 소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문산문의 전 양식을 계승해서 인물의 평생을 다룬 작품입니다. 성에 자를 붙여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했고요. 서술자는 유지필의 남다른 품성과 삶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이기적이고 몰인정하고 물질주의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놓아서 부정적인 측면을 대비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방언을 많이 썼고 언어유의, 반어, 대조 등의 표현 기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교과서 본문에는 반어나 언어유의가 있는 장면이 누락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하겠습니다.